아버지는 평생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끝이다. 그러나 장례가 끝난 날, 은행에서 우연히 마주한 진실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숨겨진 금고, 그리고 딸에게만 남긴 편지. 오늘은 차별이라 믿었던 말 속에 숨어 있던 진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김은희 씨는 올해 52살입니다.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며 아이 둘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늘 비교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빠 김정호 씨와는 2살 차이. 하지만 집안에서의 대우는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아침 식탁에서부터 차이가 났습니다. 오빠에게는 계란 후라이와 우유가 나왔고 은희 씨에게는 김치와 밥만 주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죠. 남자는 힘써야 하니까 영양을 챙겨야 한다고.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은희 씨는 학기 말 시험에서 반 1등을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보시고 잠깐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오셨죠. 그리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안의 큰일은 아들이 지켜야 한다. 그 순간 은희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충분했고 담임 선생님도 추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빠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은희 씨가 일해서 집안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은희 씨는 동네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4시간을 재봉틀 앞에서 보냈습니다. 손끝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쉴 수 없었습니다. 어깨와 목이 뻐근해도 참아야 했습니다. 한 달 월급 35만 원 중 30만 원은 집에 갖다 바쳤습니다. 3년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오빠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그 사이 은희 씨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23살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원룸, 15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육아와 살림에 묻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란 건 사치였죠. 반면 오빠는 달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승진을 거듭해 지금은 임원이 되었고 강남에 아파트까지 샀습니다. 아버지는 오빠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자주 하시던 말이 있었죠. 역시 우리 집 큰아들이라고. 그럴 때마다 은희 씨는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넌지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방에 은희 씨의 상장들이 액자에 걸려 있다고. 중학교 때 받은 그 1등 상장까지 모두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은희 씨는 의외였습니다. 늘 차별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성적을 자랑스러워하고 계셨다니.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은희 씨에게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집안 대소사에서도 은희 씨의 의견은 무시당했죠. 세월이 흘러 은희 씨는 52살이 되었습니다. 두 아이도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는 여전히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오빠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은희 씨는 평범한 일상을 반복하며 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하신 그 말씀이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었거든요.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라고. 그 말이 은희 씨의 인생을 정의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김정수 씨가 세상을 떠나신 건 지난 가을이었습니다. 오랜 투병 끝에 평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지만 정중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은희 씨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조문객들 안내하고 음식 준비하고 뒷정리까지. 오빠는 주요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정신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 유산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젊은 시절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나중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며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 결과 집 2채를 남기셨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살던 본가, 2층 단독주택으로 현재 시세 8억 원 정도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임대용 빌라, 2층 건물에 4세대가 들어있는 수익형 부동산이었습니다. 이쪽은 대략 5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총 13억 원의 재산. 50년 넘게 성실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장례를 마친 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어머니, 오빠 그리고 은희 씨. 자연스럽게 유산 분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친척 어른들도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들이 큰 몫을 가져야 한다고. 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편안히 지내시라고.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8억 원짜리 본가를 물려받고 어머니가 5억 원짜리 임대 빌라를 가지는 것.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자신의 몫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큰 집, 어머니께 작은 집, 그것이 순리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은희 씨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오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권리라는 듯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상속 등기를 위한 서류 준비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 씨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은 뒷전이구나. 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래왔으니까요. 여자는 시집가면 끝이라는 말.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가끔 은희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빠는 이미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상속 절차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은희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버지가 안 계신 것만 빼면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친 지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요.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던 직원이 잠시 멈췄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사용하시던 개인 금고가 하나 있는데요. 따님 성함이 권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개인 금고를 두셨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저요? 권한자가 저라고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개인 금고를 이용하셨다고. 그런데 접근 권한자로는 은희 씨만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오직 은희 씨만. 혹시 지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은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께는 알려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일단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게 뭘까요? 네.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은희 씨는 직원을 따라 지하 금고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가족들도 모르게 뭔가를 숨겨두셨단 말인가요? 그것도 자신에게만 접근 권한을 주시면서. 은희 씨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정리하러 은행에 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평범한 업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구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사망 신고서를 확인하고 통장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예금 잔액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상속 절차 안내도 차근차근 받았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도 받았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정수님께서 개인 금고를 두셨는데 상속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희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버지가 금고를 두셨다고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김정수라는 이름과 함께 금고 번호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5년 전부터 이용하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5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였습니다. 왜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무엇을 보관하고 계셨던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금고 접근 권한자 명단을 확인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권한자로는 은희 씨만 등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만 등록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자신만. 오빠도 어머니도 모르는 금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자신에게만 권한을 주셨을까요?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직원이 추가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고 임대료는 자동이체로 매월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금고실은 지하에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은희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빠에게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어머니께도 알려드려야 할까요? 하지만 권한자가 자신뿐이라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서라도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은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안내해 주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금고실 입구에는 엄중한 보안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신분증과 서명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은희 씨는 긴장했습니다. 수많은 금고 문들이 벽면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직원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비밀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무엇인가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지하 금고실의 차가운 공기가 은희 씨를 감쌌습니다. 은행 직원이 마스터키를 준비했습니다. 은희 씨도 자신의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개의 열쇠를 동시에 돌렸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들은 은희 씨의 세상을 뒤바꿔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낡은 봉투 하나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희에게.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남긴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도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여러 문서들이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공증 유언장의 사본이었습니다. 문구는 단호했습니다. 토지를 딸 김은희에게 단독으로 물려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단에는 공증인의 서명과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원본은 공증 사무소에 보관돼 있지만 이 사본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분명했습니다. 은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전혀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주소를 보니 시 외곽 지역의 농지였습니다. 면적도 상당했습니다. 언제 아버지가 이런 땅을 사셨을까요? 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세 번째 문서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였습니다. 종이가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친필로 적힌 글씨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은희야. 너만이 내 피를 나눈 아이였다. 미안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 피를 나눈 아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다면 오빠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편지는 더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속마음이 담긴 고백이었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는 어머니가 재혼 전에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들로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를 나눈 것은 은희 씨뿐이라고 했습니다. 은희 씨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가족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더 엄하게 대하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오빠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만 차갑게 대하셨던 이유.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표현을 잘못했다는 후회도 있었습니다. 늘 마음으로는 자랑스러워했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조용히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유언장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땅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매입 시기를 보니 10년도 더 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든 문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특히 오빠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편지의 충격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금고 문을 닫으며 은희 씨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만 남긴 이 선물.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에 은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진짜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확신. 그 확신이 평생의 상처를 조금씩 아물게 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이었다는 깨달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평소보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마치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모두 쏟아내듯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은희 씨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무언가 중대한 비밀이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재혼 전에 낳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오빠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아이까지 끌어안으셨습니다. 30년 넘게 친아들처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피를 나눈 것은 은희 씨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은희 씨를 다르게 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키우고 싶었다. 편지 속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기대였습니다. 냉정함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원망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시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 뒤에 숨겨진 애정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성적표를 액자에 넣어두셨던 이유도 이해됐습니다. 대학 진학을 막으셨던 것도 다른 의미였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미리 경험하게 하려는 뜻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편지는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표현이 서툴렀다는 고백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감사 인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해준 은희 씨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 가족들을 잘 이끌어달라는 당부.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은희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30년 넘게 쌓인 오해가 한순간에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피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는 걸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30년간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을 것입니다.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은희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알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온 은희 씨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특히 오빠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30년 넘게 친아들로 알고 살아온 오빠에게 혈연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전해야 할까요? 결국 은희 씨는 결정했습니다. 일단 유언장 내용만 먼저 알리기로 했습니다. 편지의 비밀스러운 내용은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오빠와 함께 모였습니다. 상속 절차에 대해 논의하려는 자리였습니다. 은희 씨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유언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오빠는 처음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겠죠. 큰 집은 아들에게, 작은 집은 어머니에게. 하지만 유언장을 읽고 나서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토지를 딸에게 단독 유증한다는 내용. 예상과 전혀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은희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와 오빠 앞에서 유언장만 공개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가 쓰신 거야? 오빠가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공증 도장까지 찍힌 정식 문서였습니다. 공증 날짜를 확인한 오빠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충분히 정신이 맑으실 때 작성하신 유언장이었습니다. 오빠는 분노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30년을 아들로 키워놓고 이게 뭐야?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희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말씀을 하려다가도 입을 다무셨습니다.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지만 참으셨습니다. 오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언장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나서 집을 나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빠 잠깐만. 은희 씨가 말을 걸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빠는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어머니와 은희 씨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은희 씨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은희 씨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갑고 서먹한 목소리였습니다. 당분간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표현이었을 텐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편지의 나머지 내용을 공개해야 할까요? 오빠의 출생 비밀까지 밝혀야 할까요? 그러면 상황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악화될까요? 은희 씨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가족의 평화를 되찾을 방법은 없을까요? 오빠와의 갈등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걸까요? 편지의 나머지 비밀을 공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묻어두는 게 나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던 중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며칠 사이에 더 늙어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은희 씨가 차를 준비하려 했지만 손짓으로 말리셨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은희 씨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아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은희야, 내 아버지가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를 받아주셨다.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은희 씨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시면서 혼자 참아오셨다는 것을. 어머니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픈 기억들, 첫 번째 결혼과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홀로 아이를 키워야 했던 절망적인 시간들. 그때 나타난 것이 아버지였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받아주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두 모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미안한 마음만 키워왔구나.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희야, 너만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딸이 차별받는 걸 보면서도 막지 못했던 죄책감. 은희 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아파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가족 모두가 각자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은희 씨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짊어진 죄책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너를 사랑했단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야. 그제야 어머니도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차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더 강하게 키우고 싶어서였다는 것을. 어머니는 은희 씨의 성적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혼자서 몇 번이고 꺼내보시던 일, 자랑스러워 하시면서도 겉으로는 표현 못 하시던 일, 내가 결혼할 때도 정말 섭섭해 하셨어.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딸을 보내는 게 그렇게 아쉬우셨나 봐.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은희 씨는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한 모습인지, 피로 맺어진 관계와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 둘 다 소중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30년간 친아들로 키우신 것처럼, 그럼 오빠도 이미 알고 있을까요?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눈치채고 있을 거야. 영리한 아이니까.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을 거야. 우리를 위해서. 그 순간 은희 씨는 오빠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해온 30년.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와의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모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은희 씨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빠와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가족 모임도 없었고 안부 전화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은희 씨는 여러 번 오빠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망설이다가 포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편지에 담긴 충격적인 비밀. 그것을 오빠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할까요? 시간이 흘러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빠가 서 있었습니다. 오빠의 모습은 전과 달랐습니다. 화가 나 있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해 보였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오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 씨는 당황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거실에 앉은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준비하는 은희 씨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은희야,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오빠의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깜짝 놀라며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오빠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버지 사이의 미묘한 거리감을, 어머니가 가끔 보이던 미안한 표정들, 아버지가 자신을 대할 때의 조심스러움, 은희 씨에게만 보이던 특별한 엄격함. 처음엔 그냥 성격 차이인 줄 알았어. 오빠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느낌이 왔지. 중학생 때쯤부터 확신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래 걸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 은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 오빠의 대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까봐 30년 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것입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혼자 그 무게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형태의 희생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고마웠어. 오빠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친아들처럼 키워주셔서 대학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취업까지 아버지는 오빠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셨습니다. 혈연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보고 화가 났던 건 오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배신감 때문이었어. 자신을 친아들로 키워주시면서도 결국엔 구별하셨다는 생각. 30년간 받은 사랑이 가짜였나 하는 의심. 그런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생각해봤어. 오빠가 은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입장도 이해가 됐어.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아버지 뜻이 이해가 갔습니다. 혈연과 관계없이 30년간 아들로 키워주셨지만 마지막에는 진짜 딸에게 더 많은 것을 남기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한테도 미안했어.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살았을 텐데 오빠는 은희 씨가 받았던 상처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랑받는 아들로 자랐지만 은희 씨는 늘 뒷전이었다는 것을. 유산은 네가 가져. 나는 지금까지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해. 오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은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의 마음이 이렇게 넓었다니. 30년간 혼자 진실을 알고도 참아온 오빠가 고마웠습니다. 오빠도 가족이야.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오후 오빠와 은희 씨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말 오랜만에 남매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가 돌아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그리고 곧 찾아뵙겠다고. 가족의 균열이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처음엔 갈등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빠와 화해한 후 은희 씨는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남긴 땅을 직접 확인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주소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시 외곽 지역이라서 차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농촌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길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땅이었습니다. 현재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땅 경계를 확인하며 걸어 다녔습니다. 면적이 상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땅을 사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농기계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상점 주인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저기 땅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그 일대가 뜨거운 감자예요. 무슨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상점 주인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은희 씨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인근에 대형 개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그 핵심 지역이 바로 아버지의 땅 근처였습니다. 대형 쇼핑몰과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지하철 연장 계획도 있다고 했습니다. 3년 전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3년 전이라면 아버지가 건강하셨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이 정보를 알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땅을 사두셨던 것일까요? 마을 이장님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개발 계획이 내년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보상 가격도 현재 시세의 수배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도 들렀습니다. 중개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 땅 주인분 정말 안목이 있으셨네요.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도 전에 매입하셨다고, 투자 타이밍이 완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도 매입가의 몇 배는 된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희 씨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 땅을 자신에게 남기셨을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은희 씨의 미래를 걱정하셨을 것입니다. 평생 뒷전이었던 딸이 홀로 서기 할 수 있도록,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을 것입니다. 그 땅이 있으면 은희 씨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가치의 땅을 혼자 가져도 될까요? 가족들과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빠는 유산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정말 이 정도 가치인 줄 알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무게감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딸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배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까지 담긴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산은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린 은희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땅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희 씨는 계속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은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평생 받았던 차별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했던 이유, 대학 진학을 막고 일찍 사회로 내보낸 이유, 차별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더 큰 책임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먼저 경험하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키우려는 의도였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성적표를 액자에 넣어두셨던 일, 결혼할 때 아쉬워하셨던 표정, 늘 차가우셨지만 가끔 보이던 따뜻한 시선, 모든 게 사랑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아버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표현을 못했지만 너를 가장 믿었다. 편지 속 그 문장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아버지는 은희 씨를 가장 믿으셨던 것입니다. 가족을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의무를, 어머니와 오빠를 돌볼 역할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아버지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오빠에게 땅을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혼자서 다 써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은희 씨는 달랐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은희 씨의 성격을 아셨던 것입니다. 땅을 받으면 가족들과 나눌 거라는 걸 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명분은 은희 씨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늦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했다고.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였습니다.
은희 씨도 이제 그 마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보다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후 은희 씨는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오빠가 모인 자리에서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의 진짜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빠는 놀랐습니다. 그런 큰 가치의 땅인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 가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노후 준비와 오빠의 사업 자금 지원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했고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은희 씨는 땅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고 그 대신 당장 실현 가능한 꿈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땅 한쪽 구석에 아담한 건물을 지었고 주변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빠는 인테리어를 도와주었습니다. 건축 관련 지식이 있어서 큰 도움이 됐고 자재 선택부터 디자인까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큰 창문을 내서 햇살이 잘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분위기가 따뜻하고 밝았습니다. 오빠의 아이디어가 적극 반영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직접 키우신 화분들이었고 카페 안팎이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손님들이 좋아할 거라며 웃으셨고 꽃 향기가 나는 카페라니 얼마나 좋으냐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카페를 준비했습니다. 메뉴 개발부터 홍보까지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카페 이름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의미였고 간판도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은 많이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화목한 분위기가 돌아왔고 갈등과 오해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카페 청소를 마치고 나서였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네. 은희 씨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처음엔 갈등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카페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첫 손님을 맞을 준비가 끝났고 은희 씨는 설레고 떨렸습니다. 52살에 시작하는 새로운 도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은희 씨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싶었고 가족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카페 아버지의 마음이 개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가기 시작했고 은희 씨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꽃들이 카페를 가득 메웠고 오빠가 설계한 큰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가족이 함께 만든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는 평소처럼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은희야, 잠깐 시간 있어? 오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는 커피를 내려 오빠 앞에 놓았습니다. 오빠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은희 씨와 비슷한 봉투였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내게도 편지를 남기셨어. 은희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에게도 편지가 있었다니. 아버지는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던 걸까요? 오빠가 봉투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은희 씨의 편지와 비슷하게 낡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 직후에 어머니가 주셨어. 오빠도 은희 씨처럼 며칠 동안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편지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빠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내용을 천천히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도 내 아들이다. 피보다 마음이 더 진짜다. 그 한 문장에 아버지의 모든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30년간 키워주신 사랑. 진짜 아들로 여기셨다는 확신.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대학 진학부터 취업까지 모든 과정을 응원하셨다는 이야기. 하지만 마지막에는 은희 씨에 대한 당부도 있었습니다. 여동생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 가족의 화합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소원. 은희에게는 더 큰 책임을 맡겼지만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믿음이다. 너희 남매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길 바란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은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구나. 그 순간 은희 씨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세심하게 모든 걸 준비하셨는지,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완전히 알겠어.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정말 많이 생각하셨구나. 그날 오후 남매는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억까지 서로에 대한 이해도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은희 씨는 어머니를 카페로 모셨습니다. 오빠도 함께 왔습니다. 가족 3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카페 문을 닫았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꽃향기가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자신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빠도 자신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두 편지를 번갈아 바라보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깊이 생각하고 계셨구나. 두 편지의 내용을 모두 들으신 후에 첫 말씀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준비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계획. 각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남겨주신 세심함.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가족을 사랑하셨는지, 표현은 서툴렀지만 마음만은 진실했다고. 은희 씨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러 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가 보였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더욱 깊게 와 닿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보여주신 사랑의 진짜 의미.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편지의 핵심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피보다 마음이 더 진짜라는 아버지의 믿음. 이제야 완전히 이해가 돼. 오빠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아버지도 행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순간 카페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갈등과 오해로 멀어졌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이 마침내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을, 가족을 더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오빠도 자신의 다짐을 말했습니다. 여동생을 더 많이 도와주고 싶다고.
어머니도 더 자주 찾아뵙겠다고 어머니는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모습이라고 그날 밤 대화는 깊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카페에 오겠다고 어머니도 꽃을 더 많이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은희 씨는 혼자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두 편지를 나란히 놓고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상황과 성격을 고려한 메시지, 가족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지혜, 서툰 표현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 카페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희 씨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늦게나마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해 주셔서, 그날 밤 은희 씨는 가장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한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변장을 하고 옵니다. 그리고 남겨진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가족과 돈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40년 우정도 두 아들의 사랑도 결국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결정짓는 건 단 3가지뿐이라는 걸. 그 깨달음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은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말순, 4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가 40년 우정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친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싶어 박순자 씨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김말순 씨는 큰딸이 50만 원 용돈을 보내줬다며 자랑했습니다. 둘째는 100만 원짜리 명품 핸드백을 사다 줬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마사지 의자를 선물했다며 연신 기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처음에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호주에 이민을 간 지 3년째. 처음 몇 달은 자주 연락했지만 이제는 명절에나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느라 바빴습니다. 용돈은커녕 전화 한 통 받기도 어려웠습니다. 김말순 씨의 자랑은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큰 사위가 고급 한우를 사다 줬다는 이야기, 막내가 고급 홍차를 정기 배송으로 주문해 줬다는 이야기. 박순자 씨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박순자 씨의 침묵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의 자랑이 계속될수록 박순자 씨는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말순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순자야? 너네들이 뭐 좀 해주디? 아들이 둘이나 있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박순자 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엇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겨우 변명처럼 아들들이 바빠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바빠도 부모 생각은 해야 한다며 은근히 비판하는 어조였습니다. 마치 박순자 씨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는 듯한 뉘앙스였습니다.
그 순간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자랑과 비교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웃고 울었던 우정, 20대 초반부터 함께 자라며 첫사랑 이야기도 결혼 준비도 육아 고민도 모두 함께 나누었던 소중한 관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관계는 변해 있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신 자랑과 비교로 상처를 주는 관계로 말입니다. 박순자 씨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랑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이야기가 자신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워지는 이유. 그녀는 이제야 그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모든 대화가 비교로 이어졌습니다. 누구의 자식이 더 효도를 잘하는지, 누구의 생활이 더 윤택한지, 누구의 노후가 더 안정적인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식 자랑, 생활 자랑, 건강 자랑, 친구들과의 만남은 자랑, 경연대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 우정의 첫 번째 균열. 그것은 비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엄마들과 뭐가 달랐을까? 자책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친구와의 통화를 끊은 후 박순자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친구의 자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 큰딸이 50만 원씩이나 용돈을 보내줬어. 둘째는 백화점 상품권을 사다 줬지 뭐야. 그런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큰아들은 3년 전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통화를 했지만 이제는 명절에나 안부를 묻는 정도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였지만 아직 손자 소식은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어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연락하며 지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주나? 문득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졌습니다. 그냥 목소리라도 듣고 싶었습니다. 친구처럼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혹시 바쁘나? 지금 점심시간일 텐데. 한참 후에야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피곤하고 짜증 섞인 톤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야. 급한 일 아니면 나중에 연락해. 짧고 차가운 말투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저 안부나 물어보고 싶었을 뿐인데 아들의 반응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아니야. 급한 건 아니고. 그냥 안부나 물어보려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엄마, 진짜 바빠. 문자로 할 말 있으면 보내.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수화기를 든 채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식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친구가 자랑하던 그런 따뜻한 관계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집안의 정막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냉장고의 웅웅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40년 동안 정성껏 키운 아들들, 밤잠을 설쳐가며 뒷바라지한 아들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새벽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기억들, 그런 아들들에게 자신은 바쁜 일상 속 잠깐의 방해물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집 엄마들은 뭘 다르게 했을까? 자책의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친구 김말순 씨의 아이들은 왜 그렇게 효도를 잘할까요? 같은 시대에 태어나 비슷하게 키웠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요? 박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라는 짧은 인사뿐이었습니다. 그나마 큰아들은 더했습니다. 호주에서 보내온 마지막 메시지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추석 인사를 겸한 안부였는데 그마저도 단체 메시지 같았습니다.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었지만 방금 전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도 자식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현실.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60대 박순자 씨의 하루는 이렇게 또 깊은 외로움으로 저물어 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해시태그 챕터 3 건강의 경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여전히 친구와 아들의 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서 뜻밖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였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별 생각 없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혈압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혈당 수치 역시 경계선상에 있었습니다. 빨간 글씨로 표시된 재검사 필요 항목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서둘러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진료 예약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 가는 날까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수치들을 찾아보니 더욱 걱정이 커졌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순자 환자분, 간호사의 부름에 박순자 씨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검진 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박순자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검진 결과, 앞으로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도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은 한번 생기면 평생 관리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박순자 씨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노후의 자유와 불안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건강하면 혼자서도 살 수 있지만 아프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박순자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친구의 자랑도 자식의 무관심도 건강 앞에서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도 아픈 건 본인의 몫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병원에는 혼자 와야 했습니다. 처방전을 받아들고 나오는 길, 박순자 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약국에서 혈압약을 받으며 약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복용해야 한다는 것,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와 약봉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약들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박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0대 중반의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아무거나 먹어도 문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소중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도 아픈 몸으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 관리에 신경 써야겠다고 매일 산책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정기검진을 받아야겠다고 건강검진 결과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된다는 것. 박순자 씨는 침대에 누우며 다짐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친구 김말순 씨와의 통화, 아들의 차가운 반응,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런 관계들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새벽 2시,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0년, 김말순 씨와 함께한 세월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직장에서 만나 함께 연애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관계는 변해 있었습니다. 위로와 격려 대신 비교와 자랑만 남았습니다. 만날 때마다 상처받고 돌아오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나면 더 우울해졌습니다.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정일까요? 박순자 씨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서로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지금의 관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자랑을 들으며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관계, 만날 때마다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관계, 이런 관계가 과연 필요할까요?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떠오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어디서 들었던 말인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지금의 상황에 딱 맞는 말 같았습니다. 양보다 질,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 몇 명과 지내는 것이 낫다는 뜻이겠지요. 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깎아내리는 관계를 끝내야겠다. 40년의 인연이었지만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끊어내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추억들이 있었으니까요.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상처내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을 상처받으며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김말순 씨의 번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어야 할까요?
고민 끝에 박순자 씨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화로 말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말수나 요즘 개인적으로 정리할 일들이 많아. 당분간 연락 못할 것 같아. 이해해줘.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40년 우정을 정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후련함과 동시에 허전함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개수가 아니라 질이었습니다. 자신을 상처 주는 관계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깨달은 것처럼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보다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상처 주는 관계를 정리하고 진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그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을 박순자 씨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말순 씨에게 문자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예상했던 후련함 대신 묘한 공허감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김말순 씨에게서 전화가 왔을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조용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방안이 더 넓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채워야 할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전에는 김말순 씨와의 통화가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랑을 듣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말을 주고받는 상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습니다. 끊어내고 나니 내 곁이 이렇게까지 비어 있었구나. 박순자 씨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아들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큰아들은 호주에서 연락이 뜸했고 작은아들은 서울에서 자신의 일로 바빴습니다. 이웃들과는 인사 정도만 나누는 사이였고 직장을 그만둔 지도 5년이 지나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결국 남은 건 혼자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 정도가 그날의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밤이 되면 정막은 더 깊어졌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박순자 씨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정말 혼자가 나은 걸까? 상처받는 관계라도 있는 게 나았던 건 아닐까?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깊고 무거운 외로움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이들 키우느라 바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혼자는 달랐습니다. 선택이 아닌 상황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웃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러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부러울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우연히 김말순 씨를 마주쳤습니다. 멀리서 김말순 씨가 다른 친구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말순 씨도 박순자 씨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눈이 마주쳤지만 둘 다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김말순 씨는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고 박순자 씨도 서둘러 다른 통로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40년 우정이 이렇게 어색하게 끝나는 게 맞을까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더욱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무엇으로 이 공허함을 채워야 할까요? 누구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할까요? 박순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처 주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지만 그 이후의 삶을 채워나가는 것은 또 다른 과제였습니다. 밤은 길었고 정막은 더 깊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 그것이 자유일 수도 있고 고독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오롯이 자신의 몫이라는 것도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공허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박순자 씨는 우연한 기회를 만났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건강한 노후 준비 강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강의실에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박순자 씨와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강사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라고 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구석에 앉아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미숙 씨라는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복지관에 온 지 3개월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부담스러웠다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 말이 박순자 씨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이미숙 씨는 예전에 의무감으로 만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관계들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김말순 씨와의 관계가 떠올랐습니다. 이미숙 씨는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마음이 편한 관계라는 것을. 복지관에 오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서로 비교하거나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해했습니다. 이미숙 씨는 관계를 새롭게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잡아둔 관계들은 정리하고 마음이 편한 몇 사람과만 깊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줄 알았는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미숙 씨는 새로운 취미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요가도 배우고 독서 모임도 참여하고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며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낯선 이의 말이었지만 그 말은 진짜 위로였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순자 씨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억지로 잡아둔 관계보다 마음이 편한 대화가 더 소중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노후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을 박순자 씨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지관 모임에 참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서서히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미숙 씨를 비롯해 몇 분과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노후를 지켜줄 세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도, 자식도 전부는 아니었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했다. 첫 번째는 관계와 취미였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보다 마음이 편한 몇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훨씬 소중했습니다. 김말순 씨와의 40년 우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이미숙 씨, 정순희 씨, 박영자 씨, 이분들과는 비교나 자랑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관계였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취미도 찾았습니다. 복지관에서 시작한 요가는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몸도 유연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졌습니다. 독서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랜만에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생각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화분에 꽃을 키우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돌보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줄이고 혼자 있어도 스스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아들들에게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그들도 자신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아들들이 연락할 때 따뜻하게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감사와 긍정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게 잠에서 깬 것, 따뜻한 집이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작은 것들이지만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치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몸을 돌보는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식단도 개선했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배운 건강식 레시피를 활용했습니다. 혈압약도 빠뜨리지 않고 복용했습니다. 정기검진도 미루지 않고 받았습니다.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 그리고 정기검진이 삶을 지켜주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니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박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돈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관계와 즐거운 취미,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건강한 몸. 이것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우정의 상실도, 자식들의 무관심도, 건강에 대한 걱정도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자신만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복지관 모임은 일주일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요가 수업 후 함께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관계보다 편안했습니다. 이미숙 씨, 정순희 씨, 박영자 씨, 이분들과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는 관계였습니다. 아들들과의 관계도 변했습니다. 억지로 연락하지 않으니 오히려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작은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순자 씨는 따뜻하게 받아주되 부담 주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큰아들도 호주에서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통화할 때마다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기대를 주린이 받는 사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 덕분에 혈압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밝아졌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할 용기도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보다 더 외로운 분들을 도우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6개월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여도 두렵지 않다. 진짜 나를 지켜줄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이었다. 박순자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40년 우정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숫자도 사람의 수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마음,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매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진짜 비밀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고, 경험할 것이 많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박순자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친구도 자식도 노후를 완전히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진짜 행복한 노후는 3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질 좋은 관계와 즐거운 취미, 긍정적인 마음가짐, 꾸준한 건강관리. 행복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박순자 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